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지음, 임상훈 옮김, 현대지성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 1. 걱정 극복법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깊고도 절실한 욕망을 가져라. 2. 한 장을 적어도 2번 읽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3. 가능한 한 자주 읽기를 멈추고 각각의 제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문해보라. 4. 중요한 아이디어에는 밑줄을 치라. 5. 달마다 이 책을 다시 읽으라. 6.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에서 배운 원리를 실천하라. 이 책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핸드북이라고 여겨라. 7. 당신이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그 사실을 일깨우는 친구에게 1달러를 주는 식으로 배움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만들라. 8. 매주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점검하라.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무엇이 개선되었으며 삶에 유용한 교훈을 충분히 얻었는지 자문해보라. 9.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이 책의 원리를 적용했는지 책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 기록하라. 1장.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1871년 봄. 한 젊은이가 책을 읽다가 자신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문장을 읽게 되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 의대생이었던 그는 의사 자격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읽은 한 문장이 그를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세웠고 대영 제국의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의로운 지위인 옥스퍼드 의대 흥정교수가 되었다. 기사 자기도 받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삶을 정리하고 기념하기 위해 출간된 2권의 전기는 무려 1466쪽에 달할 정도였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 경이다. 그가 1871년에 읽었던 한 문장, 곧 평생을 걱정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문장은 토스머 칼라일이 한 말이었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42년 뒤 튤립이 피어나는 따사로운 봄날의 어느 날 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 그는 여러분은 4개 대학에서 가르쳤고 베스트셀러 제자인 제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친한 친구들은 제 두뇌가 평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일대학교 강연이 있기 몇 달 전, 그는 대형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 선장이 선교에 서서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댕그러덩 소리를 내며 배의 각 부분이 서로 격리되어 방수구역이 만들어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 커다란 여객선보다 훌륭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긴 항해를 하게 될 겁니다.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여러분의 기관을 잘 통제해서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는 오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차단벽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세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철문이 과거를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과거와 완벽하게 절단되어 있나요? 또 다른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 다시 말해 미래를 차단해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과거를 차단하세요. 죽은 과거가 이미 죽어버린 날들을 묻어버리게 하세요. 바보들에게 죽음의 잿더미로 가는 길을 밝히는 어제를 차단해 버리세요. 어제의 짐에 더해진 내일이라는 짐을 오늘 지고 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차단하세요. 미래는 오늘입니다. 내일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에너지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신경 과민 증세가 쫓아다닙니다. 이물과 고물에 있는, 다시 말해 앞과 뒤에 있는 철판들을 내리고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세요. 어제와 내일을 차단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가 내일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는 내일을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이 지성과 열정을 집중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충고했다. 이 기도가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바란다는 점에 주목하라. 어제 먹지 않아서 쾌쾌해진 빵을 불평하지 않는다. 하나님, 요즘 날이 가물어 밀농사를 망칠 지경인데 또 가뭄이 온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내년 가을엔 빵을 먹을 수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끼니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기도하지도 않는다. 주기도문은 그저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고 가르친다. 오늘의 빵이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이기 때문이다. 오래전 돈 한 푼 없는 철학자가 땅이 척박해서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다. 하루는 그가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 가르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 가르침은 이 말이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생각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이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해왔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따르기도 힘들고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한다. 나는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야만 한다. 노년에 대비해 저축을 해야만 한다. 남들보다 앞서려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만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사실 300년 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번역된 예수의 말은 오늘날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 300년 전 생각이라는 말은 걱정을 뜻했다. 오늘날의 성경은 이 말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좀 더 정확하게 옮겼다. 당연히 내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전쟁 중의 군 지휘관들은 내일을 계획한다. 하지만 걱정할 만한 여유는 없다. 미 해군 지휘관이었던 어네스트 킹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최정예 병사들에게 최상의 장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가라앉는 배를 끄집어 올릴 수는 없다. 침몰하는 배를 구할 수도 없다. 어제의 문제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내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다. 게다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몸이 배견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 중이건 아니건 간에 지혜로운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이다. 지혜로운 생각은 인간관계를 따져 논리적이며 건설적인 계획을 낳는 반면 어리석은 생각은 긴장과 신경쇠약이라는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최근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으로 손꼽히는 뉴욕타임즈의 발행인 아서 헤이스 설즈버거를 인터뷰했다. 그는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에 휩싸였을 때 너무나 놀랐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잠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 캔버스와 물감을 꺼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걱정을 떨쳐내기 위해 자화상을 그린 것이다. 설즈버거는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소서 라는 찬송가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빛 대신 주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날 병원 침상의 절반을 정신적, 정서적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다. 이들은 누적된 어제와 두려운 내일이라는 부담감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나 윌리엄 오슬러 경의 오늘을 살라 라는 가르침을 유념한다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면서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우리는 두 영겁의 시간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다. 하나는 영원히 지속되며 쌓여만 가는 과거요. 다른 하나는 기록된 시간, 바로 다음에 계속해서 맞물려 이어지는 미래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다. 찰나의 시간도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사는데 만족하기로 하자. 그 시간은 지금부터 잠들 때까지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밤이 오기 전까지라면 견딜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누구나 하루 동안은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다정한 태도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순수하게 살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그게 전부다. 그렇다.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다. 2장.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 이 책을 더 읽지 않고도 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줄 방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냉방산업의 개척자요,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내가 이제껏 들어온 걱정 해소법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뉴욕 엔지니어스 클럽에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젊은 때 저는 뉴욕의 버팔로 포지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은 미주리즈 크리스털에 위치한 피츠버그 플레이트 글라스 컴퍼니의 한 공장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죠. 자산 가치가 몇백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전에 딱 한 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 봤을 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은 했지만 우리가 보장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후로 저는 30년 넘게 그 방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죠.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낳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주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죠.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했다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입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비록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효과가 참 좋아서 이후로도 줄곧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걱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가 쓴 방법은 대지를 단단히 딛고 서게 하며 자신이 처한 환경을 직시하게 만든다. 상황과 기반을 모른다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응용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3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중국 철학자 리니탕도 생활의 발견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죄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윌리스 캐리어의 말을 더 들어보자. 죄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만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한 다음 이를 개선하려 들지 않으며 난파선의 잔해에서 인양할 수 있는 것들을 건드려보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회복해보려고 애쓰는 대신 억울함에 가득 차서 죄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 몰두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 3장. 걱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 얼마 전 저녁에 한 이웃이 굳이 집까지 찾아와 가족 모두 천연두 예방접종을 하라고 강권했다. 그는 뉴욕의 한 가정을 방문하여 천연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 중 한 명이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주사를 맞았다. 병원은 물론 소방서와 경찰서를 비롯해 커다란 공장에도 접종소가 설치되었다. 2,0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가 많은 시민에게 접종을 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일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욕에서 8명이 천연두에 걸려 그중 2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80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에서 고작 2명이 죽은 것이다. 나는 뉴욕에서 37년 넘게 살고 있지만 지금껏 걱정이라는 감정적 질병에 대비하라고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지난 37년 동안 천연두보다 10,000배 넘게 피해를 준 병인데도 말이다.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던 그 누구도 미국인 10명 중 1명은 걱정과 정서적 갈등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당신의 집 초인종을 눌러 경고하기 위해 이 장을 쓰고 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위대한 의학자 엘렉시스 카렐이 말했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어디 사업가뿐이겠는가? 가정주부, 수의사, 벽돌공 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몇 년 전 나는 산타페 철도회사의 의료 책임자인 고버 박사와 함께 자동차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를 돌아보며 휴가를 보냈다. 그의 정확한 직함은 걸프 콜로라도 산타페 병원협회 수석 의사였다. 그는 걱정이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70%는 두려움과 걱정만 없어도 병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상의 병을 앓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욱신거리는 치통 등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으며 치통보다 몇 배 더 심각한 증세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병은 신경성 소화불량, 몇몇 종류의 위궤양, 심장병, 불면증, 특정한 두통과 마비 증상입니다. 이는 실제로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저도 12년이나 위궤양을 앓았으니까 알 만큼 알죠. 두려움은 걱정을 낳습니다. 걱정은 사람을 긴장시키고 초조하게 해서 신경에 영향을 미치며 위액을 비정상적으로 분비하게 만들어 궤양을 일으키곤 합니다. 신경성 위질환 저자인 조셉 몬테규 박사도 같은 말을 했다. 위궤양은 당신이 먹는 것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위궤양을 낳는다. 메이오 형제는 자기들의 병원 병상 중 절반이 신경질환을 앓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성능 현미경으로 신경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 대부분은 전설적인 복서 잭 댐프시만큼이나 건강해 보였다고 한다. 이들의 신경 문제는 신경의 물리적 퇴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와 좌절감, 불안, 걱정, 두려움, 패배감, 절망 따위의 감정에서 비롯되었다. 플라톤은 의사들은 정신을 고치지 않고서도 육체를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둘을 별개로 취급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무려 2300년이 지나서야 의학은 이 위대한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우리는 육체와 정신 모두를 치료하는 정신신체의학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인류는 수많은 사람에게 때이른 죽음을 안겼던 천연두, 콜레라, 황열병 같은 물리적 병균에 의한 질병을 상당 부분 정복했기에 지금은 이 새로운 의학을 발전시켜 나갈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병균이 아니라 걱정, 두려움, 혐오, 좌절감, 실망과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 정신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질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감정적인 질병의 희생자들이 재난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의사들은 앞으로 미국인 25명 중 1명은 정신병원 신세를 질 것이라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징집된 미국 젊은이 중 6명 중에 1명은 정신병을 앓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군 생활을 하지 못했다. 정신질환은 왜 생기는 것일까?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원인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로 도망친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걱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한다.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장수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은가?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말했다. 현대 도시의 한복판에서 내적 자아가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신경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내적 자아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한 번도 이용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내적 자산을 지녔다. 인류에게 영원히 남을 위대한 저서 월든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없다.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자신이 상상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평소에 기대했던 것보다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올가 자베이가 보여주었던 의지력과 내적 자산이 있으리라 확신한다. 아이다호주 코들레인 박스 892번지에 사는 그녀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걱정을 몰아냈다. 당신과 나도 이 책에서 다루는 오래된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녀에게 받은 편지 내용을 소개한다. 8년 6개월 전, 저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이었거든요. 미국 최고의 의사로 꼽히는 메이오 형제도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막다른 길목에 서서 마지막 순간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기에는 너무 젊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켈로그에 있는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으며 속마음을 마구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올가? 싸울 용기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울고만 있으면 당연히 죽겠죠. 최악의 상황이 닥친 건 맞아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봐요. 그때 저는 엄숙하게 다짐했습니다. 두 손을 있는 힘껏 부여잡으니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야. 울지도 않겠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는 살 수 있어. 환부에 라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진행된 경우라면 보통 하루에 10분 30초씩 30일간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49일 동안 하루 14분 30초씩 치료를 받았어요. 헐벗은 산빛 아래 커다란 바위 마냥 앙상한 몸에서 뼈가 툭 삐져나오고 발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도리어 웃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죠. 웃음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모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즐겁게 먹어야 몸이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처럼 암을 이겨냈습니다. 지난 몇 년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주치 메카프리 박사의 충고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르기 힘들었지만 제게 싸울 용기를 준 그 충고는 사실에 직면하라, 걱정은 그만두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였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를 열렬히 추종하던 사람들은 가슴에 코란의 구절들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의 가슴에 알렉시스 카렐 박사의 말을 새기고 싶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카렐 박사는 당신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일부 내용이었고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